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이 목차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왜 파일럿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이거 어렸을 때 얘기를 잠깐 꺼내면은 서울에 철거촌에 이사를 왔는데 그 용산 서빙고동인데 서빙고동 하면 다 잘 사는 사람으로 알잖아요. 예. 근데 그 서빙고동의 신동 아파트와 서빙고역 사이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못 사는 동네가 조금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드디어 서울 이사 간다니까 두근두근 했을 거 아니에요? 막상 왔더니 현실은 형편없고 그 한 3, 4월 달 따뜻한 봄에 터벅터벅 그 서빙고역의 그 철길을 건너오면서 보는데 용산하면 또 뭐가 있죠? 미군 무대. 그렇죠. 네. 미군 무대도 있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헬기장이 있었어요. 헬기장을 왔다 갔다 하는 그 헬리콥터 소리에 제가 그 헬리콥터를 멍하게 쳐다본 거예요. 그 헬리콥터를 보는 순간 내가 저거 타는 순간 인생이 바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예. 5학년인데? 그때부터 뭐 기계장치, 하늘, 특히나 하늘에 대한 동경이 너무 심해졌어요. 정말로 상사병 앓듯이 알았어요. 인문계 가서 두 가지 터닝 포인트가 사실 있어요. 지금은 행정고시 붙어가지고 지금 뭐 꽤 고위직으로 올라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원래 꿈이 파일럿이었어요. 근데 걔는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집에서 파일럿으로 안 된다. 그리고 본인도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 이러면서 실제 서울대 갔으니까 그 친구가 저를 좀 자극한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비행기를 좋아하고 하니까 이 친구도 항덕이어가지고 비행기에 대한 얘기를 서로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월간항공이라는 책이 또 있어서 맨날 그 책 사서 보면서 서로 얘기하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또 그 해에 파일럿이라는 드라마를 하네요. 파일럿이라는 드라마를 그거 아직까지 가슴 두근두근. 네, 맞아요. 아시네. 알죠. 그 TV를 보면서 꿈을 키웠죠, 진짜로. 그 파일럿을 보면서. 그 파일럿이라는 드라마와 그 친구 이 두 영향을 받아서 정말 난 조종사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위기가 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 그때까지 시력 좋았거든요. 그 친구가 눈병에 걸렸는데 그걸 모르고 제가 옮겨 받은 거예요. 그래서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3개월을 눈병을 앓아요,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성적도 떨어지고 시력도 떨어지고 실력 다 잃는 상황이 됐고, 그게 무너지니까 공부가 되겠냐고요. 그렇죠. 네, 고3을 그냥 보내버렸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자극이 된 거는 저희 큰아버지가 저희를 불러서 너 그럴 줄 알았다, 뭐 네가 뭐 하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좀 자극이 돼서 재수를 다시 시작했죠. 근데 이제 시력이 떨어졌으니까 조종사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비행기 그럼 만드는 엔지니어가 한번 돼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나는 항공대 항공기계공학과를 가겠다 했는데 다행히 재수를 잘 마무리하고 항공대를 좀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게 됐죠. 근데 대학교를 들어가면은 다 아시잖아요. 좀 풀어지는 거. 사실 조종 관련된 운항학과가 아니라 기계공학과를 가다 보니까 사실 적응을 잘 못했어요. 또 못해가지고 또 한 1, 2년 방황하고 학사경고 2번 맞고 그냥 군대를 갔죠 또. 근데 군대를 가서 또 한 번 좀 문제가 터진 게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를 좀 다쳤어요. 네. 다리를 다친 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좌절을 하죠. 조종사를 완전히 포기하고 공부를 하면서 엔지니어로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현대자동차를 운이 좋게 들어가게 됐죠. 들어가서 있는데 현대자동차 연구소 남양연구소라고 하는데 우연찮게도 인천공항 들어가는 입구예요. 연구소에서 보면 계속 이렇게 비행기가 여객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어느 날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종사 교육원이 생겨서 비행을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참 운이 좋게도 이스타항공에 한 번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좀 다행히 지금까지 순탄하게 좀 왔어요. 처음에 부기장이 네네네. 돼서 첫 비행 기억나요? 처음 부기장 된 날, 부기장 된 날 기억나죠? 대박 실수를 했거든요. 부기장 훈련은 안전요원이라 해서 기존의 기성 부기장이 뒤에 타요. 네, 안전요원으로 타고 언제든지 실수하는 걸 리커버를 해주거든요. 이분들이 저를 변명입니다. 습관을 안 좋게 한 게, 당시에는 로드시시라 해서 승객 탑승 현황과 무게에 관련된 그 서류를 직접 조종석 문을 열어서 운송 직원이 이렇게 전달을 해줘요. 조종석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게 올 때마다 선배 부기장들이 문을 열어가지고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제 비행기 문을 어떻게 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부기장 임명이 된 첫 비행이 하필이면 이스타항공에서 가장 무서운 기장님이셨거든요. 그냥 덜덜덜덜 하는 느낌으로 왔는데 이제 로드시 돈다고 이제 케빈 사무장이 이제 로드시 돕니다 그러니까 도오픈 그게 했는데 문제는 내가 도오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도어 오프닝 스위치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야. 뒤에 그걸 여는 거. 문 여는 스위치를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장님을 쳐다보면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뭐야? 그러더니 18 그러면서 문도 못 여는 새끼가 부기장이야 그래요. 예. 차 탔는데 문 못 여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정말로 울면서 비행했었습니다. 아직까지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부기장 교육 시킬 때 뒷방 부기장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다 알아야 된다고. 그치. 네, 다 알아야 된다고 처음부터 설명해줘요 저는. 이제 변명에 나오시는 이제 기장님들께는 제가 항상 여쭙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기억에 남는 비행. 아찔한 비행. 네, 아찔한 비행. 네. 그렇죠. 저는 우선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이 아찔한 비행이라 해서 위험한 비행은 아니에요. 그럼요. 네, 아찔한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스타항공이나 진에어에서 아찔한 비행을 해본 적은 없고 두 번인데 첫 번째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 훈련 받을 때 아까 말한 그 현대자동차 연구소 위에서 제가 경비행기를 타고 이거 우리 회사에 하면서 비행 훈련을 받다가 무슨 훈련이 있냐면은 스톨이라는 걸 연습을 해요.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비행기가 힘을 잃고 드르르 하고 떨어지는데 스톨을 하면서 리커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개에 힘을 잃고 추락하는 거를 막고 기동을 회복하는 그 훈련을 하는데 차지 말라는 쪽에 반대쪽을 강하게 너무 찬 거예요. 그러면은 스핀이 그렇죠. 스핀이 들어가면은 잘못하면 죽어요 진짜로. 제가 3,500pt에서 기동을 시작했는데 3,500pt에서 내가 러더를 반대로 차니까 순식간에 땅만 보여요 진짜. 하는데 옆에서 이제 교관이었던 내 대학교 후배니까 형! 소리 지르더니 리커버를 했는데 리커버한 고도가 1,500피트인데 그 친구가 진짜로 리커버를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2,000피트만 잃고 살았어요. 정말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2명이 죽을 뻔했죠.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는 우리 회사 같이 다닐 때 내가 가끔 미안하다고 밥 사는데 그 친구는 사실 자기는 기억이 안 난대요. 너무 형 그냥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는데 나는 진짜 죽을 뻔하는 느낌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19인승 터보프롭 여객기를 탈 때인데 그걸로 이제 부산에서 이륙을 해서 김해공항에 이륙해서 양양공항에 착륙하는데 사실 양양공항이 내가 봐선 손꼽는 힘든 공항이에요. 근데 19인승 비행기면 마력도 엄청 크고 속도도 빠르고 이 비행기로 완전히 생 매뉴얼로 양양공항을 시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둘이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데 바람 센데 안 보여요. 이게 조종사 입장에서는 바람 센 날 사실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 바람이 세니까 구름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양양공항이 힘든 게 해무가 몰려온 날 바람이 센 날이 있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게. 그 정밀 착륙 장치 계기판을 매뉴얼로 수동으로 계속 조작하면서 들어가는데 미니멈 고도에서 안 보여요 활주로가. 큰일 났다. 안 보이니까 고라운드를 했죠. 고라운드를 하는데 문제는 이 비행기가 파워가 근데 우리가 스로틀 레버를 똑같이 하면 똑같은 파워가 나와야 되는데 파워가 엇갈려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고장난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게 왜 그랬을까 싶은데 파워를 분명히 정확히 넣었는데 짝 파워가 나면서 비행기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기울어지니까 이 기장님이 사실은 비행을 진짜 잘 하시는 분이라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정말 이게 처박을 뻔했는데 딱 왜 그래 그러면서 잡고 나도 파워가 한쪽이 나니까 한쪽 줄이고 한쪽 밀리고 이런 식으로 같이 조작을 맞춰줘가지고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접근을 했는데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러니까 이제 쫄리기 시작하잖아요. 김해공항으로 가시죠. 돌아가자. 다 돌아갔어요? 돌아갔어요. 이제 회항을 했죠. 회항을 하고 딱 내렸는데 저는 승객분들이 화내실 줄 알았거든요. 한 10분 정도 타셨는데 그분들도 뒤에서 이렇게 보고 계셨던 거야. 너무 재밌는 비행이었다고 고맙다고. 이게 요즘은 다 뉴스 나올 이야기입니다. 네네. 사실은. 근데 너무 재밌었다고 유쾌하게 나가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도 손이 웃기네요. 네네 이게 손이 후들후들해가지고. 또 이제 부모님이 이제 힘들게 또 키워주셨는데 부모님 태우고 첫 비행 기억나요? 저는 이제 사실은 아버님이 현대자동차를 사직하고 그 비행기 잠깐 이스타항공 옮기기 전에 잠깐 그 사이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못 태워드렸고 어머님은 제가 17년도 여름에 기장이 됐고 그 다음에 18년도 그 봄에 저희 외가댁들 아까 제가 말한 외삼촌들이랑 이렇게 외가댁들 다낭으로 모셔서 제가 갔죠. 보통 이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어디로 모실 기장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름 했어 안 했어? 네 저희 어머니 조행자 여사와 딱 이게 기장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죠? 기장을 만든 집안의 조력자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특권이에요. 저희 친척분 한 분은
제가 또 그 다음날 투어를 같이 그냥 하루만 같이 갔거든요. 투어하시는 분들 다 자랑하는 거예요. 어제 진해우 기장이라고. 어제 우리 타고 온 기장이라고. 가문의 영광이죠. 네. 제가 민망했습니다. 아주. 평생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못하죠. 예. 변병에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좀 시크하셔서 그날 어떠셨어요? 라고 했더니 착륙 좀 하대?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담겨있는 맥락이. 네. 일부러 매뉴얼 랜딩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토 랜딩 할까 같이 고민했거든요. 부담돼요. 그게. 가족들이 타니까 진짜 부담되더라고요. 자, 저희가 이제 너무나도 여쭙고 싶었던 것이 많아요. 자, 다른 직업에 비해 보상이 좋은 편이에요? 라는 이게 참 이 문구를 쓸 때 저는 사실 저희 파일럿 동료들한테 욕 엄청 먹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한국에 있는 조종사분들은 사실 만족하지 못해요. 저도 그래요. 저는 너무 공감합니다. 똑같은 737 기장이면 사실 똑같은 업무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업무량이 좀 차이가 있을 정도인데 왜 우리가 저들에 비해서 더 낮은 연봉으로 일하지라는 생각은 있어요. 자, 이건 전제를 깔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전반적인 그런 직장인들의 급여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높다는 거지. 조종사로서 급여가 높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일반 대기업 저 경험해봤고 지금 제 현대자동차 동기들도 아직 현대자동차 계속 있으면서 연봉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기업인데도 그 대기업 그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좀 더 높으니까 하는 얘기고. 그럼 기장되면 얼마나? 근데 박상무 기자님은 시원하게 깠어요? 네, 알아요. 봤습니다. 근데 박상무 기자님이 약간 3년 전 인터뷰라 그리고 너무 겸손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말 안 하는 게 우리는 랜딩피랑 퍼듐이라는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제 교관 기장이고 그래서 예상되는 또 그 사이에 또 급여가 또 올랐다 보니까 올해 예상되는 연봉은 다 포함해서 로 예상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체 불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기장님들이 그만큼 이제 보상과 대우가 좋다는 거는 대체 불가 인력이라는 의미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거고. 세금이나 이런 걸 딱 해봤을 때 이제 해외 에어라인 기장들의 제가 이제 연봉을 또 아니까 우리가 적은 건 확실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비해서는 참 이게 여러분 돈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부디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 돈에 관해서 그냥 금액적으로만 바라봐서 정말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건 맞아요. 물가나 이런 정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원색적인 어떤 판단 이런 건 안 하실 거라 믿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마냥 또 조종사 승무원 페이를 올려주면 이게 또 우리 항공 운임의 어떤 현실화 문제도 좀 있고 우리가 마냥 그렇게 못하는 게 이제 항공사가 또 많기 때문에 또 이런 정말 다양한 수십 차원의 문제가 설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부디 그냥 원색적인 판단, 원색적인 비판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좀 말씀은 좀 미리.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직업에 대해서 보상이 좋은 편이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다른 직업 대비라는 뜻이지. 이게 조종사들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엄청 이렇게 만족하는 정도의 급여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니 뭐 어느 직업이든요 많이 주면 좋아요. 무조건 많이 주면 좋습니다. 저도 뭐 항상 뭐 급여에 대한 불만은 그럼요. 항상 모든 직장인들은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은 비행에 대해서 꿈을 꾸지 않더라도 항공업계에 내가 관심이 많다, 나 항덕이다라는 분의 어떻게 보면 입문서. 내가 볼 때 입문이 뭡니까? 이 전문적인 내용도 많아가지고. 이 집에다가 이렇게 좀 소장을 해놓으시고 보면은 저는 정말 목표로 했습니다. 정말 저는 좋습니다. 저는 정말 뛰어난 책이라고 봐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전문적으로 가자.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하면 이제 고등학생 정도 수준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걸 목표로 했었습니다. 여기 한번 비춰봐 주세요. 변비행에 이제 많은 지분을 이제 야금야금 가지고 계시는 이제 월간항공의 우리 박 기자님, 박서영 기자님이 또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책이 월간항공에서 출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님을 에스코트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감시 또 해주시려고 이제 오셨고 이게 이제 초판, 2판, 3판 계속 이제 세를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우리 기장님의 더 많은 변비행에 출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저한테는 0.0001%로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오해하실까봐. 아무튼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고요. 이 책의 마지막에 참 멋진 멘트가 있어요. 기장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지금까지 낯간지러움을 무릅쓰고 필자가 조종사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나날들을 소개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조종사라는 꿈을 쫓아 고단한 하루를 열정으로 극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응원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향해서 꿈을 꾸고 있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변비행은 모든 항공 꿈나무들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